자,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 도둑은요, 1960년대 우리나라 또는 한 70년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요것을 시대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소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요, 이제 전쟁을 겪어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이런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도시화 되어야 된다. 도시화 또는 현대화, 산업화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산업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했어요. 자, 도시라 하면 대체로는 부산이나 서울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동해서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울로 이동하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노동자가 되면 알고 보니까 밤새 정말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임금에 해당하는 많은 부는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실제로 노동을 한 이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죠.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빈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빈부 격차가 발생하죠. 이러한 상황을 어떤 배경으로 하는 시대였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가죠. 산업화, 빈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의 수나미는요, 수나미라는 인물이 있네요.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수나미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주인 영감을 잘 만났죠. 집에는 영감님이 계시네요. 자, 전기 아마도 부품을 파는 도매상인 것 같죠. 여기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요, 요들과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나미가 목소리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어른스럽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면 아이니까 솜털이 보성한. 그래서 오며 가며 귀엽다는 표시로 여기를 드나드는 직원들이 수나미 머리를 콕콕 쥐어 박을 때면 영감님은 굉장히 나서서 방어를 해주죠. 그리고 수나미를 굉장히 예뻐라 해줍니다. 자,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수나미를 쓰담쓰담 머리를 이렇게 만져준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수나미도 아직 어린데 부모님을 떠나서 있는데 그 표현이 싫지 않았어요. 마치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영감님이 수나미에게 지분지분거리는, 그러니까 귀엽다고 괜히 귀여운 애기들 막 울리고 볼 꼬집고 이런 사람들처럼 수나미에게 알밤을 콕콕 쥐어박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수나미는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틈만 나면 책을 보고 나중에 야간 학교, 야학을 가서 굉장히 크게 된 인물이라고 얘를 감싸줘요. 근데 수나미는요, 사실 자기가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낮에. 그런데 자기를 책을 본다고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이 영감의 속내는 사실은 집에 가서 너 밤에 책이라도 읽어라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밤 늦게 오면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교과서를 보면서 수학 공부를 하죠. 그리고 자, 일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3인에 해당하는 노동, 인부 3명은 거들이면서 일을 해야 될 법한 양인데도 수나미가 흔쾌히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이 영감님이 영감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단순한 직원과
그다음에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둘 간에는 정이 나름대로 흐르는 관계다. 적어도 수나미는 이 영감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영감님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자, 어느 날 이럴 때 시간이나 공간이 변화될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지나가던 바람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간판이 막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 떨어져서 하필이면은 지나가던 아가씨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그 간판이 떨어진 그 집주인이 이 아가씨를 병원에까지 데려다 주고 오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영감이 그 집주인 간판이 떨어져서 아가씨를 집까지 병원까지 바래다줬던 요 사람이 치료비를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 재수 안 붙었다고 왜 하필이면 거길 지나가서 그 아가씨가 말이야 라고 이제 아가씨를 흉을 보는 거죠. 자기네 갇힌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나미가 얘는 이제 요때 살짝 반감이 올라와요. 그런데 마침 땡땡 상회에서 수나미네 가게로 물건을 좀 등을 가져다 달라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땡땡 상회로 심부름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짐을 자전거에 잔뜩 싣고 가는데 평소 같으면 영감님이 조심히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별로 고깝게 들리지 않고 정말로 조심해서 다녀와라 라는 소리로 들렸는데 오늘은 그 아가씨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수나미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 영감님이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이 소리가 굉장히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자, 나의 안전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이 바람에 내가 덜렁대서라도 가서 형광등이 깨지면 그 물건을 누가 보상해야 되느냐. 내가 죄수 온 붙어서 물건값을 다시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영감님이 그런 상황을 더 걱정하는 듯 보여서 굉장히 고가한 마음으로 인사도 하지 않고 심부름을 갔어요. 자, 땡땡 상회에 갔는데요. 자, 수나미죠. 수나미는 어때요? 물건을 가져다 줬으니까 돈을 수금해 와야 되죠. 얘 입장에서는 돈을 수금해서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고요. 땡땡상의 주인은요, 얼마나 누물누물 거리는지 수나미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수나미가 이때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나는 이럴 때마다 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제때 돈을 주면 되는데 한 번도 돈을 제때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왕에 줄 돈인데 계속 느물느물 거리고 주지 않아요. 근데 수나미도 서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순순히 나가면 나중에 이 돈을 받을 때는요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죠. 내가 지금은 목돈으로 이렇게 돈 받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푼돈으로 막 500원, 1000원 이렇게 수십 번을 드나들면서 애원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여기서 결판을 해서 돈을 받아가자는 상황이에요. 얘가 굉장히 수나미는 이 주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반면에 주인은요 수나미가 굉장히 끈질기니까 그러면은 너 여기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뻔히 금고에 있는데도 없으니까 장사해서 돈이 벌리면 그 돈 가져가라 라고 했더니 수나미가 진짜 종일 붙어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끝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10,000원을 줬던 수나미가 얼마나 이제 주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감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사를 거듭하고 돈을 탁탁탁탁 여러 번을 집주인도 여러 번을 샜는데 수나미도 여러 번을 세서 밖으로 나왔죠. 나와 보니까요 아까 아침에 불던 이 바람이요 계속 붑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에게 이 바람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수나미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시골에서의 바람은 곡식을 키우고 그다음에 햇살을 돋게 하는 이런 바람이었는데 도시인들에게는 바람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바람이더라. 자, 근데 나와 보니까 자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가
바람에 휙 불고 나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서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어떤 양복을 싹 차려입은 신사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내 목덜미를 확 잡더니 너 어디 도망가려고 하느냐, 내 차 망가뜨려 놨으니까 돈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나미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변상해야 되나. 근데 차주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수나미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너 그럼 나도 재수 안 붙었고 너도 재수 안 붙었으니까 그냥 너 절반만 수리비를 내. 이건 부패했으니까 이거는 수리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5,000원을 물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수나미는 지금 돈 어때요? 바지 속에 내가 영감님한테 가져다 줄 수금을 받은 돈 10,000원이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날까? 요거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사이에 차주가 도리어 화가 나서 너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에 채워서 너 돈 다 5,000원 갚을 때까지 이 자전거 안 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나미는 이제 지금 너무 멍한 거예요. 이런 사태를 지금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근데 옆에 있던 이러고 이제 차주는 가버렸죠. 나 여기 빌딩 300몇 층에 사는 사람이야. 일로 와. 이러고 화가 나서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수나미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수나미 이제 이런 싸움이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요것을 지켜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수나미가 어리고 이제 울성쉽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자전거 갖고 톡겨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갖고 가버려. 근데 수나미가 이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전거를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들고 냅다 뛰는데 무겁지가 않는 거예요. 내 긴장감도 있고 달리다 보니까 왠지 모를 쾌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숨이 멎는 듯 뛰어와서 주인 영감한테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래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수나미는 이제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인 어른이 영감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감이 너무 잘했다고 기특했다고 그러면서 너 이제 서울살이에 적응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자물쇠가 끊긴 걸 막 끊어주면서 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수나미는 봐요.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나미에게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근데 자기한테 도리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때 이 영감님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영감님이 꼴 보기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도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가지 정이 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이 이제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이 수나미가 어떤 일을 떠올리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과거 회상이라고 있어요. 현재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이야기가 과거로 점프하는 거. 하나만 더 보자면 이런 구성을 뭐라고 했나요? 순행적 구성. 자, 순행적 구성을 거스르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을 떠오르냐면 수나미에게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나미에 형이 있죠. 자, 수나미의 형 아마 수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형은요 장남이에요. 우리 집안에 수나미네 집의 장남이고요. 이 밑으로도 수나미가 있고 또 동생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위시고 아버지도 뭐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시니까 그래서 기대할 곳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이 장남인 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자 다들 도시와 산업화로 이제 서울로 다 이동했잖아요. 그 중에 잘된 몇몇은 고향에 돌아올 때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네의 전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남도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2년간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짐작이 되죠. 형이 가서 번듯이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연락을 해왔을 거예요, 고향에. 그런데 2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짐작이 가요. 서울 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이 장남도 형도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올라갔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는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어머니는 점점 더 야위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남이는요, 자기도 형이 정말 성공해서 올까? 아니면 왜 안 올까? 걱정 반 기대 반 있는 와중에 동생들이 운동화가 다 떨어진 그런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이제 은연중에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형아가 오면 좋은 운동화 사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아가 밤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로 이 형이 자, 온갖 것들을 그득그득 싸우고 온 거예요. 운동화도 사오고요, 먹을 것도 사오고요,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을 바라보는 뭐 엄마와 아버지 뭐 집안이 이제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형아가 절대 이제 입단속을 시키고 잔치를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집안에 어떤 자랑이었던 형이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읍내에 있던 양복점인가를 다 털어서 거기 있는 물건이며 돈을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서울 가서 성공을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경찰서에 이제 경찰관들을 끌고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오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안쓰럽죠. 응? 차마 부모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부모님 실패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 어려운 요 과정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아의 모습을 이 수남이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싫은 와중에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수남이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남이가 다시 서울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상경이라고 하죠.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해요? 절대 도둑질,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도둑질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아버지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양심에 어떤 이렇게 하지 말라면서 이제 양심을 지키고 살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죠. 이런 내막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올라왔는데 내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그 도둑질을 했는데 우리 집 주인 영감이 너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해.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어른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 아버지처럼 잘못했다고 꾸짖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혐오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을 보면서 가진 이 혐오감이나 부도덕함 이런 거 느낀 것은 바로 이 영감님의 모습만 보고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즉,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요 사람들이 어떤 이 양심이나 이런 걸 따르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이러한 자신의 양심을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도덕한 현대인에 대해서 얘가 혐오감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이 소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주제이다. 수남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에서의 삶을 계속 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시골로 내려갈 것으로 아마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자전거 도둑의 이야기네요.